이호정입니다. 지금 몇 분 와 계시죠? 와, 그래도 10분이나 오셨네. 휴가 안 가십니까 다들? 저는 휴가를 좀 늦게, 시간이 안 돼가지고 늦게 가려고, 모두가 휴가를 가셔서 지금 거의 텅 비었다 싶은 사무실에서 이 돈워리 이거 부동산 라이브 하려고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뒤에 배경이 좀 바뀌었죠, 예쁘게. 강필님, 그때가 좋았지님, 까르띠에님, 맘의 여유님, 10분 정도 내분이 와 계시는데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까르띠에님은 정오 방송 후에 오랜만이다. 저희 화요일하고 목요일에도 그때랑 똑같은 그 구성으로 정오의 부동산 뭐 거의 비슷하게 심플리의 부동산 쇼라는 거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처음 오시는 분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흉흉한 뉴스가 2개가 나와가지고 바꿔주시죠. 뉴스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돈워리에서는 이제 부동산 관련된 뉴스를 해야 되니까 이제 뉴스를 그냥 보니까 이게 지금 심각하더라고요. 심각한데 이 좋은 쪽으로 심각한 것도 있고, 뭐 다른 사람들은 그래요. 맨날 그 부동산 관련돼 가지고 불평 불만만 하지 말고 대안이 뭐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대안도 좀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 이거 지금 깡통 전세 관련해 가지고 형사법을 적용해서 사기죄로 처벌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와 가지고 새로 나온 내용들입니다. 단독 한국일보가 이제 되게 이런 뉴스 쓰는 거는 저는 이제 되게 처음 봤거든요. 이게 기자가 정말로 이렇게 기사를 써야 맞는 거다. 그래서 이 기자께서는, 김동욱 씨께서는 되게 열심히 취재를 하셔가지고 우리한테 이제 경각심을 심어주고자 이런 기사를 쓰신 것 같습니다. 입주시 이사비로 1,500만 원을 그냥 준다고? 근데 누구한테 준다는 얘기는 아직 뭐 모르는 것 같고요. 깡통 전세는 이렇게 진행이 된다. 파멸의 덫 전세 사기라는 이제 끔찍한 이제 소제목이 붙었네요. 여전히 정부를 비웃는 사기 현장이 버젓이 진행되고 있다. 본보 이제 김동욱 기자님께서 내부자들을 통해 가지고 동시 진행이라는 거를 추적을 해봤더니 이런 것 때문에 서울 수도권의 빌라가 깡통 전세가 많이 생기더라. 비상이 걸렸다, 이런 내용입니다. 요새는 이제 아파트 감히 이 주택 구입을 못 하시는 세상이 됐는데, 이 다세대 주택 거래가 전체 거래량의 60% 이상이 됐다. 이런 말씀 드릴 정도로 요새 이제 주택 매매다 혹은 뭐 투자다, 실거주다라고 했을 때 아파트 시장만큼의 어떤 비중을 차지하는 게 다세대 빌라, 이 저가 주택에 대한 거래량인 것 같아요. 시크 팩토리님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반갑습니다 하셨는데 댓글은 처음 쓰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6월달에 준공 승인이 떨어진 신축 빌라 화곡동에 있는, 근데 스타일러도 있고 시스템 에어컨도 있고 고가 가전제품들이 무상 옵션이라 미혼 직장인 물론 신혼부부의 보금자리로 좋아 보였는데 투룸 전세값이 3억 8천만 원. 중개업자의 설명에 마음이 땡겼다. 전세 대출 80%까지 나오는데 알아봐 드리고요. 선순위 채권 없어서 허그에서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도 무조건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중개업자가 이제 얘기를 하더라. 부동산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세입자들을 끌어모으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건축주가 건축대금 치르려고 세입자를 급하게 구하느라 수수료를 세게 걸었는데 그걸 세입자분한테 다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개 수수료를 갖다가 제가 건축주 부탁을 받고 뭐 아는 사람이니까 대출까지 얻어주고 뭐 해주고 다 알아봐주는 대가가 없을 수는 없는데, 거기 받는 돈 전부를 우리 전세에 들어오시는 세입자분들한테 고마운 마음에 다 드릴 테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해서 이제 알아봤더니 지옥 같은 시간을 각오하려면은 이런 이제 전세를 들어가라,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피 같은 보증금을 돌려받는 과정이 험난해서 최악의 경우에는 보증금을 떼일 수까지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일명 새 모녀 전세 사기 사건을 계기로 세상에 드러났고, 이런 부분을 사기라고 판단이 되면은 일벌백계를 하겠다. 경찰 전담반까지 만들어서라도 강력하게 단속을 하겠다. 근데 현장에서는 정부 대책을 깔깔깔거리면서 비웃고 있더라. 편법 전세 계약이 여전히 판을 치고 있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컨설팅을 해드리는 입장이잖아요. 이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라든가 정책 때문에 부동산이 어떻게 될 거라든가 때에 따라서는 지역적인 컨설팅도 해드리는데 뭐 재개발, 재건축, 모아타운 대상지는 이런 쪽에 지정이 될 거다, 선정이 될 거다라는 제 뇌피셜부터 해가지고 그런 근거 자료 같은 것도 알려드리면서 이 투자를 굳이 원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이런 투자법까지도 컨설팅을 해드리는 입장에서 굉장히 좀 슬픈 얘기들이 여기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깡통 전세를 만드는 이유도 이제 좀 뒤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 이렇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 같은 것도 이해는 하지만 이게 전세 사기라는 어떤 다단계 수법에 여러 사람이 합작품이 돼가지고 세입자가 피를 보는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 일벌백계 하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강하게 성토를 먼저 하고요. 집주인이 원하는 빌라 가격 2억 원보다 비싼 2억 5천만 원에 팔아줄 테니 이런 걸 보고 부동산 전문 업계에서는 이제 인정 작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팔고 싶어 하는 게 2억이잖아. 근데 내가 이 사람아 이것도 몰라? 이 동네 뭐 되게 부풀려 가지고 되게 좋은 집이라고 하면서 2억 5천만 원에 팔아줄 테니까 5천만 원은 내가 가져갈게 라고 하면서 부동산 컨설팅 업자 제가 컨설팅하는 입장이라고 생각했는데 저 같은 사람은 이렇게 하진 않지만 그러니까 집주인은 거절할 이유가 없이 컨설팅 업자한테 팔고 싶은 집을 맡긴다. 그러면 이 컨설팅 업자는 무슨 배짱으로 2억 5천만 원에 팔아주겠다라고 하느냐? 전세를 이제 갱신하는 차원에서 봤을 때 전세를 2억 5천만 원 정도로 논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전세 2억 5천만 원이 어떻게 매매가 2억 원에도 안 되는데 전세 2억 5천만 원이 들어올 수가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한테 좀 이따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예를 들면 이거죠. 신축 빌라는 매매 시세라는 게 기존에 이제 실거래 가격 공개 시스템에 봐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입자는 이제 이쪽에 매매 시세라는 게 얼마인지 몰라요. 근데 그것 때문에 중개업자가 중간에 끼어들어서 이 동네에서 이 정도 좋은 집은 없다라고 하면서 전세 가격을 매매를 희망하는 가격보다 비싸게 우선은 받습니다. 그리고 집주인이 이제 바뀌게 되는데 자기가 이제 컨설팅 해놓고 집주인을 그 다음에 바꾸는 거죠. 그래서 2년 뒤 전세금을 돌려줄 새로운 집주인을 구합니다. 컨설팅 업체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집주인 명의를 돈을 주고 삽니다. 제가 심석용 이사님이랑 둘이서 심플리의 부동산 쇼 진행을 하면서 지금도 막 화가 나가지고 얘기하고 조심해라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 부분이기도 했고 2년 전, 뭐 3년 전부터 했던 정호의 부동산 쇼라든가 아니면은 제 개인적인 라이브나 아니면 혼자 찍는 유튜브 방송에서도 이 깡통 전세라든가 이런 컨설팅 업자들의 무갭 투자에 속으면은 큰일 난다라고 했는데 무갭 투자에 속고 안 속고는 뭐 우리 자의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작정하고 속이려고 하면 뭐 아무것도 모르는 부동산 처음 접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당장 집이 필요해 죽겠는데 이 정도 금액의 대출까지 대신 알아봐주고 보증보험까지 들어준다고 하니까 답이 없으니까 안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생긴다. 문제가 생겼는데 지난 5년 동안 해결을 뭐 할 시간이 없었는지 해결을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번 정부 들어와서 다행히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사 지원비를 그러니까 입주만 해주면은 이사 지원비를 주겠다라고 했을 때 이 지원비가 어디서 나오냐? 아까 전에 앞서 말씀드렸던 5천만 원이라는 인정 작업으로 인한 수수료 거기에서 떼서 이제 생색을 내는 척하면서 전세입자한테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는 3,500만 원의 이득을 취하고 그리고 3,500만 원 중에 한 500만 원 정도를 바지 집주인 그러니까 나중에 이 전세 보증금 반환을 책임을 뒤집어 쓸 만한 그 바지 집주인 어디 실체도 없는 사람에게 주면서 명의를 이전시킨다. 이래서 결국에는 내 돈 돌려주세요 하면은 주변 시세보다 비싼 전세가로 내가 이미 지불을 했기 때문에 전세 입자가 나처럼 바보가 아닌 이상 새로 들어올 수는 없겠죠.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 이 집을 갖다가 경매에 붙이더라도 실제 감정 가격이 2억이 채 안 되는 집이니까 1억 8천만 원의 경매가 떨어졌을 때 내가 선순위 채권자라고 해도 내 7천만 원이라는 피 같은 돈은 날라가고 없는 거고
중간에 이제 이득을 보는 건 중개 수수료 인정 작업을 통해서 3,500만 원, 3천만 원 정도를 챙겨간 중개업자랑 바지 집주인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500만 원 받고 몰라요, 배째세요, 어차피 난 인생 포기한 사람이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했을 때 이제 돌아오는 게 집밖에 없다라고 하면 그 집이라는 거에 실제 껍데기를 까보니까 현재 거래 시세가 1억 8천이다. 그럼 2억 5천에 전세를 살던 사람은 7천만 원이라는 목돈을 손해를 보고 결국에는 부실 채권을 쥐고 있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사기다,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참 웃기죠. 이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결국에.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이제 뭐 할 말이 없을 정도로 뭐 이런 거를 다 알고 있어요. 저도 이게 하루 이틀 나온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정상적인 투자를 하려면 이 최악의 상황에 세입자가 나가겠다고 했을 때 걱정하고 나서 투자를 하는 게 맞거든요. 내가 명의를 빌려줄 테니 내 명의의 집이 뭐 개발될 때까지 그냥 공짜로 갖고 있다가 나중에 세입자 나간다 그러면 나 몰라라 하고 배쨘다, 이런 생각으로 저한테 컨설팅을 받으려고 오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시는데, 현재 시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랫동안 누적이 돼 있었고 이제 와가지고 이슈화가 됐을 뿐이지 피해를 본 사례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세입자는 결국에는 2억 5천에 전세를 들어왔는데 2억 3,500에 전세를 들어온 것처럼 1,500만 원은 이미 받았고요, 현금으로. 그 와중에 이제 깡통 전세가 되고 나면 실제 이거를 매매를 하려고 하든 아니면 전세입자를 받으려고 하든 내가 막차를 탄 세입자가 되기 때문에 원금을, 내가 전세금으로 지불한 원금을 회수하기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돈이 없는, 그래서 남의 집에 살아야만 하는 이 신혼부부라든가 사회 초년생들이 막심한, 진짜 극심한 고통을 겪으면서 뭐 생명을 스스로 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우선 큰 타이틀을 보여드렸잖아요. 이런 뉴스들을 꼭 보셔야 됩니다. 이게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이고 불쌍하다, 이런 일도 있을 수 있구나 하지만, 무주택자 같은 경우가 집을 구할 때는 뭐 우리가 한 번 거르고 두 번 거르고 해서 답이 있는 게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시장이 존재를 한다라는 걸 잘 보셔야 되고, 이게 얼마 전에 정부에서 합동조사단, 그러니까 태스크포스를 꾸려가지고서라도 잡아서 일벌백계를 하겠다라고 했던 지역들이 몇 군데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방 쪽에 대부분 몰려있긴 하지만 서울에서도 강서구 쪽이라든가 그 외곽 쪽에 있는 신축 분양하는 그런 다세대 같은 경우가 이런 사례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구조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좀 이해를 하시고, 혹시나 무주택인데 투자에 관심이 없어서 나는 어떻게든 여기에 전세를 살다가 아파트로 갈아타야겠다 혹은 더 좋은 입지로 갈아타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꼭 명심하시고 조심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걱정이 되시면 언제든지 상담의 문은 열려 있으니까 많이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서울 수도권 신축 빌라 90%가 동시 진행이다 라고 하는데, 이 동시 진행이라는 게 100%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니까 제 입장에서도 두 번, 세 번 검증을 통해서 제대로 된 투자 컨설팅을 드리고 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여러 가지 경우가 많고, 어쨌든 이게 첫 번째는 여러 가지 사안이 있긴 하겠지만, 첫 번째는 보유세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 기존에 그 집을 가지고 계시던 분이 이거 빌라 쪼가리 몇 개 갖고 있었더니 이 보유세가 내가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많이 나오더라 하시는 분들이 계셨을 거예요. 보유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때까지 했던 내가 무분별하게 잘 모르고 살았던 집에 대해서 이제 가치가 떨어진다고 판단하면 매도를 해야 되거든요. 매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택 수를 줄여야지만 종부세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 이런 사람들이 물건을 내놓는 건 죄가 아닌데, 요걸 갖다가 중간 컨설팅 업체라는 게 끼잖아요. 이 사람들이 인정 작업을 하면서 그 동네에 대한 혹은 그 뭐 주변 시세에 대한 그런 거의 뭐 사기에 가까운 그런 막 부풀리기를 해가지고 비싸게 파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유세가 높을수록 이런 매물 양은 내가 이제 개발하고 멀어졌구나라는 걸 인식을 할 때 매도하고자 하는 양은 해당 지역에서 많이 늘어나게 되거든요. 근데 해당 지역에 매물이 쌓일 텐데 이 매물을 처리를 하지 못하면은 내 입장에서는
아까운 세금을 1년 더 내야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컨설팅 업체를 찾아서 이제 접선을 하게 되는 거고, 컨설팅 업체에서는 이런 내가 급한 마음을 이용해 가지고 당신 말고 다른 매수인을 내가 만들어 줄 테니까 중간에 나한테 수수료 좀 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수수료를 받을 명분이 내가 매도가 돼야 수수료를 받는 건데, 매도하기 전에 뭘 해야 되냐? 매수자를 먼저 찾아야 되는 얘기죠. 근데 매수자가 돈이 없어요. 근데 돈이 없는 사람들은 길바닥에 널리고 널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누구를 잡는다? 전세금을 올려서 미리 받은 다음에 매수인을 그날 당일날 데려와 가지고 매매계약서와 전세계약을 동시에 체결하는 수법으로 폭리를 취해서 도망을 가서 결국에 이 전세입자들이 2년 뒤고 1년 뒤고 간에 전세 보증금을 찾으러 갔을 때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게 되는 경우들이 만들어지더라. 형사처벌 해야 됩니다. 네,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리는데 형사처벌 해야 되고요. 가뜩이나 날씨 덥고 스트레스 받는데 이거 돈에 관련돼 가지고 내가 손해 보고 회수 못 한다라는 거를 딱 알고 난 다음에 사람들의 그 얼굴을 봤다, 한 분이라도 그런 분을 보셨다, 진짜 망연자실이라는 거를 눈으로 실제로 봤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컨설팅 업체라든가 이 중간에 이제 바지 주입지인이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양쪽에서 공격을 해가지고 전세입자가 털썩 주저앉는 거를 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는지 이해를 하시리라,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인제라도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이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직접, 정부에서 직접 사상 첫 단속을 나선다라고 합니다. 근데 단속을 나서는데요, 이제 정부 단속 1호 타겟이 제가 말씀드렸던 지역으로 나오죠. 서울 강서구랑 인천 부평 같은 경우가 정부 단속 1호 타깃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아예 공표를 하면서 이제 단속을 들어가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깡통 전세는 매매값과 전세값이 같거나 오히려 전세값이 높아서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집을 일컫는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지난 정부에서 이런 경우가 생길까봐 안전장치라는 걸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안전장치 1번이 뭐냐면 전월세 상한제입니다. 상한제. 그러니까 전세금을 무리하게 비싸게 받을 수 없게 묶어놨다고 하는데, 이게 신규 전세입자한테는 적용이 안 돼요. 새로 전세를 들어오는 이 사회초년생 혹은 이 부동산이라는 걸 처음 접해보는 사람은 상한제가 뭔지도 모르고 이 동네 시세가 어떤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이 집 괜찮아요, 이 주변 시세가 지금 막 폭등을 하고 있는데 네가 전세를 살아야 된다라고 했을 때 나를 믿고 추천해주는 집에 가 살아라. 그리고 매도인 같은 경우는 매도를 한다는 사실 자체를 안 알려주고 전세 계약을 맺어버리는 거니까 집주인이 좀 이따 바뀌긴 할 건데 그 집주인에 대한 보증은 내가 선다, 이러면서 이 상한제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어서 첫 번째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신축 분양 놓을 때 신축 분양이 안 되는 동네들이 있습니다. 왜? 이 청산을 당하는 지역 같은 경우죠. 내가 신축이라고 샀는데 이 신축이 청산당하는 신축이에요. 그러면 매수인 자체가 올 수가 없습니다. 우선은 이게 누가 사요 이걸? 내가 지금 가격을 제대로 지불해봤자 이거 아파트 된다 좋아하는 동네지만 내 집은 청산이에요. 이런 집은 매수인을 찾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청산이 될 거다라는 이 두려움 때문에 신축인 상태로 남아있는 집 같은 경우 집주인이 컨설팅 업체, 그러니까 건축주라고 하죠. 건축주가 컨설팅 업체를 껴가지고 이런 장난질을 치고 도망가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 추적을 해가지고 건축주를 잡는다고 해도 결국에는 나는 수익 그냥 그 분양 계약을 대행 계약을 맺은 것 뿐이다 라고 하면서 현장에 있는 분양 업체한테 이 책임을 떠넘기면 분양 업체는 뭐라고 하느냐, 중개업자가 내가 소개시켜준다 그래서 믿었을 뿐이다 라고 했을 때 이 중개업자는 이미 소멸되고 없어요. 도망가 버린다고. 이 공인중개사가 몇 명인지 우리가 파악조차 안 되고 너무 많은데, 이 사람들이 그냥 간판 말소하고 남의 명의 빌려가지고 막 중개해버리고 이렇게 돼버리면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가 얼마만큼 이게 있냐면, 우리 기준으로
한 100건 정도의 중개가 일어나면 이 중에서 한 건이에요. 100건 정도 중에 한 건. 냉정하게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이런 집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이런 집을 모르고, 그러니까 재수가 없으니까 내 이런 집에 걸렸지라고 생각하기에는 100건 중에 한 건이라는 양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러시안 룰렛이잖아요. 총을 100발을 내 머리에 대고 쐈는데 총알 100개 구멍 중에 하나의 총알이 들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전세를 살아야 된다 그러면 피해갈 수 없이 누군가는 내 머리에다가 방아쇠를 당겨버린단 말이죠. 그러 다음에 깨고 나니까 식물인간이 되었든가 내가 죽어있든가 그러면 누가 책임질 사람 없잖아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이거를 알면서도 허그라는 데를 믿는 경우가 있어요. 도시주택보증공사죠. 허그라는 데를 믿는 경우가 있는데 이 문제가 뭐냐, 이 허그에서 애초에 임대보증보험이라는 걸 안 받아주면 되는데 받아주고 나서 나중에 반환보증을 책임을 못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이 집은 내가 대출 보증보험을 해줬으면 안 되는 집이네 하고 말이 바뀌는 경우가 생기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참 그러니까 정부도 책임을 못 지는 거예요 결국에.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법이라는 게 아니고 이런 제도라든가 이 시장을 전혀 모르고 나서 이런 엉뚱하고 엉터리 같은 제도만 만들어놨기 때문에 결국에 피해는 누가 보는 겁니까? 결국에 돈은 누구만 없어졌어요? 내 돈을 갖다가 가져간 사람들은 다 나눠줬잖아요. 근데 내 돈만 없어진 건 누굽니까? 전세입자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전세입자가 홀로 그냥 이런 모든 이 제도적인 책임이라든가 어떤 사기에 대한 책임이라든가 이런 보증보험에 대한 믿음이 깨진다든가 했을 때 그 직접적인 책임은 전세입자가 다 지더라. 그러면 전세입자를 제가 뭐라고 하냐면 맨날 임차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가뜩이나 먹고 살기 힘들고 돈 모으느라 허덕허덕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기형적인 시장에서는 가장 좋은 먹잇감이 될 수도 있다. 약육강식이라고 하잖아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고 하고 사기 치려고 적정하고 달려드는데 아무것도 모르면은 이 임차인 입장에서는 두 번 다시 재기할 수 있는 발판 자체가 없어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 자녀분들이나 아니면 새로 어떤 부동산을 접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옥석을 걸러내고 정말로 안심하고 들어갈 수 있는 집이 어디까지고, 그냥 뭐 단순하게 생각해서 임대보증보험 들려면 내 집에 내가 새 들어갈 살 집에 공시가격이라도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공시가격이 뭐 1억이다. 그럼 1억 5천만 원까지는 임대보증보험을 들어주거든요. 근데 공시가격 1억 5천인데 전세를 막 2억 3천에 놨어요. 그럼 전세 2억 3천을 내가 어떻게 돌려받아? 못 받죠. 나라에서 보장해 주는 것도 1억 5천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150% 공시가격만 허구해서 보증보험을 확정을 짓는 거고, 그 이상이 뭐 감정가의 80입니다. 감정가의 90입니다. 이런 거는 허구해서 나중에 가서는 반환보증을 못 해주겠다라고 얘기가 나온다. 그것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매매 자체가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전세 사기 의심 전체 사례 건수입니다. 그러니까 다들 외곽 쪽에 있죠. 금천구, 제가 좋아하는 금천구 독산, 양천구 신월, 서울만 보면요, 강서구 화곡동. 근데 참 저는 막말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막말로 금천구 독산동도 위치에 따라 다르고 어딘지를 봐야겠지만, 요거는 하물며 허그에서 보증을 못 해줘가지고 못 받는다, 이거 허그에서 보증 안 돼요, 이렇게 통보를 받았다 하더라도 선순위 채권자로 내가 1차적으로 낙찰을 받으시면 됩니다. 신월동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화곡동이라는 데는 벌써 건수도 많거니와 이게 너무 광범위해요. 그러니까 내가 딱 이런 지역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하는 사람 입장은 걱정이 없어요. 전세입자 나간다고 했을 때. 그리고 투자하는 사람 마인드는 제가 너무나 감사하게도 오셔서 첫 번째로 걱정하는 게 갭이 이렇게 작을 때 내가 혹시나 세입자 갑자기 나간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책임 못 질 것 같아서 불안한데 라고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정말로 감사한 분들이죠. 선량한 투자자들인 거야. 그러면 제가 그냥 막말로 못 하시겠으면 제가 책임질 테니까 투자를 원하시면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허그에서 보증을 못 받아요. 근데 여기 두 군데는 이슈가 있는 지역이다 라고 했을 때는 보유하고 계시면 돼요. 그냥
내가 손해를 받는지 안 받는지 나중에 평가하면 되니까 보유를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인천 미추홀, 부평, 남동, 간석, 뭐 당하, 안산 상록구, bon호동, 서울 화곡동 같은 경우는 개발 안 들어가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나중에 올해 내가 죽을 때까지 끌고 갔는데 아파트도 안 돼요. 그리고 이 동네 자체가 안 바뀌어.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어떤 개발 이슈랑 엮여 있단 말이에요. 안 될 것 같으니까 못 파는 거잖아. 뭐가 아무것도 안 변할 것 같으니까. 이거 갖고 있어봤자 인생에서 아무 변화가 없을 것 같으니까 중간에 매도인은 팔겠다고 하는 거고, 어차피 내가 팔고자 하는 금액에는 판매하는 게 불가능할 것 같으니까 컨설팅 브로커들이 오는 거고, M1 전세입자들 속여 먹어가지고 전세금 비싸게 받은 다음에 각자 그 전세입자가 추가 지불해준, 매매가보다 훨씬 많이 지불해준 돈은 다 나눠 먹게 하고, 남은 전세입자는 집만 덩그러니 남게 되는데, 이 집은 평생 갖고 가봤자 안 팔리는 집이 돼버리면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이라는 건 배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맨날 말씀드리다시피 남의 집에 빌려 살든 내 집을 가지고 운영을 하든 이게 돈이 되는지 안 되는지 1차적으로 보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여기서 이런 경우가 생기는 이유를 한번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거, 그리고 집 가격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뭐 전세를 살아야 된다, 이런 무식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계시는데 욕할 거 없습니다, 서로가. 그래서 저는, 그러면 너 같으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일벌 100개를 한다 그러면 이게 사라질 것 같으냐? 안 사라집니다. 아까 전에 첫 번째 뉴스에서 보셨잖아요. 정부의 대책을 비웃고 있다고. 이 사기꾼 컨설팅 업자 같은 경우는 정부가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뭐 몇 명 잡혀가면 돼. 그냥 맨 마지막에 방패막에 삼을 사람 몇 명 잡혀가면 되고, 연대 책임이라는 거는 우리가 선의로, 그렇죠? 언젠가 가격이 오를 것 같은 지역에, 그리고 지금 전세 사례 같은 거 몇 개 뽑아올 거 아니에요. 주변에 다 이 정도 받을 수 있는 집이다. 그리고 이런 집이 만약에 재개발 구역으로 선정되게 되면 매매 가격이 엄청 비싸게 올라갈 텐데, 그때 가서 전세입자가 손해볼 게 뭐 있냐 하면서 지금 당장은 얘기할 만한 핑계거리 막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최종 이거를 메이드 시킨, 최종적으로 계약을 시킨 사람은 이미 없어졌어요. 그리고 집주인은 누군지도 몰라. 어디에서 노숙을 하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란 말이죠. 그리고 이걸 갖다가 이제 몰아가는 건 뭐냐면, 한국일보 아까 전에 김동수 기자인가요? 누구? 근데 그런 사람들도 똑같아요. 기사를 이렇게 발로 띄워가지고 전세입자한테 경각심을 심어주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누구한테 지금 이제 약간 핑계거리를 대냐면 집주인한테 핑계를 대는 듯한 뉘앙스가 들리기 때문에 약간 좀 불안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한국일보라는, 저는 원래 이 일간지는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하여간에 집주인이 잘못이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선은 그러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집주인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집주인 입장에서는 내가 투자라는 걸 하고 싶어요. 내 목적은 투자예요, 무조건. 나는 이 집을 활용해서,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이 집이 등기가 그냥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누구한테, 이효종이 같은 애한테 들었더니 가격이 막 폭등할 거다. 나중에 확정되고 나서 입주권을 반하는 사람들한테 뭐 차익을 보고 매도를 해서 네 자산을 키워갈 수 있는 게 이 갭 투자라는 거고, 그러니까 무조건 하셔라 라고 얘기했는데 집주인이 딱 샀어요. 근데 전세입자가 들어왔는데 전세입자가 나가려고 해요. 아웃을 하고 싶어. 근데 집주인이 못 돌려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누가 잘못인 거야? 내가 잘못인 거야? 우선은 얘가 나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얘가 나가기 전에 다른 세입자가 안 맞춰주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허그가 이제 필요한 거잖아요. 주택보증공사가. 근데 허그도 못 빌려준대. 그러면 집주인 입장에서 투자를 잘못한 게 맞아요. 집주인 입장에서 첫 번째 투자를 잘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전세금의 가치도 못하는 집에 대한 투자를 하신 거예요. 아니면 전세금을 너무 높게 얘기한 내 잘못이든가. 근데 이 집은 언젠가는 뭐 개발에 대한 이슈가 엮이면은 안심을 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샀는데, 결국에 여기서 허그라는 거를 믿지 못하면 이 집주인 갭 투자자는 사기꾼이 되는 겁니다.
혹은 제가 사기꾼이 될 수도 있죠. 근데 허그에서 반환을 못 해주겠다 그래 갑자기.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전부 다 형사처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제 한국일보 기자입니다. 근데 이게 그러면 잘 생각해 보자고요. 자, 두 번째 사례를 생각해 볼게요. 집주인은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될까요? 전세 보증보험을 돌려줄 만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집주인이 그래서 허그한테 얘기를 해서 내 돈 반 드리고 전세입자 반 부담을 해가지고 보증보험이라는 거를 반반의 책임으로 들어놓는단 말이죠. 그럼 보증보험은 책임을 못 지겠대요. 그러면 최악의 상황에 내가 사기꾼이 될 수도 있으니까 돌려줘야 됩니다. 돌려줄 때 돈을 돌려주고 싶은 거잖아요. 전세입자. 나는 왜냐면 나는 투자를 한 거니까 내 집을 갖다 함부로 넘기기 싫을 거예요. 이 집이 만약에 막 개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혹은 막 동의서 작업을 하고 있어. 근데 전세입자는 뭐다? 아, 그러든 말든 이건 내 집 아니고 내가 이득 보는 거 아니니까 돈 빼주세요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근데 돈을 못 빼줘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피디님 왜 그럴까요? 집이 있는데 왜 돈을 못 빼줘? 대출이 안 나와서 그래요. 네, 네, 대출이 안 나오는 거야. 이 집을 담보로 삼아서 어떻게든 활용을 해가지고 전세입자를 살려야 되는데 집주인한테 대출을 끊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거 대응 방안 세워달라며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대출이 끊어져가지고 돈을 원하는 사람한테 돈을 못 주는 거예요. 내 집을 사채업자한테라도 담보를 잡혀가지고 주면 될 거 아니야. 근데 사채업자한테 담보를 받을 만한 방법은 모르겠고 우선은 금융권이라는 데 가긴 하는데 금융권에서 뭐 봅니까 지금? DSR, LTV, DTI 이런 거 보죠. 그러니까 대출을 몇 프로 해줍니까 이거? 내 집이 만약에 3억이에요. 보증금 2억이야. 40% 해줘요. 그럼 못 빌려주는, 얘한테 못 주는 거라니까? 그럼 못 주게 하면 누가 이득을 보는 거야 결국에? 누가? 전세의 입자는 전세금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못 돌려받아요. 나는요. 전세입자가 여기 경매 걸었어요. 돌려주세요 하고 그럼 나는 경매 걸릴 거 아니야. 그럼 최종 낙찰자가 가져가겠네. 그렇죠? 최종 낙찰자가 얘한테 돈이 여력 있으면 얘한테 2억 주고 나서 갖고 갈 거 아니냐고. 그러면 나는 뭐고 내가 못된 마음을 먹고 이러는 거야 지금? 책임이라는 걸 질 수 없게 대출을 막아놨잖아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자고요. 전세입자는 왜 돈을 자꾸 요구하는 거야? 어떻게? 왜? 무슨 근거로? 얘는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왜냐하면 갚아야 될 대출금이 있어요. 더 좋은 입지로 가려면 이 대출을 다른 집으로 옮겨가면서 그 대출, 그 전세 금액에 맞춰가지고 더 할증을 해가지고 받든가 아니면 내가 집을 살 것 같으면 그 전세 대출을 다 반환을 하고 다시 매매 대출을 받든가 해야 되는데 얘가 이걸 갚을 돈이 없으니까 독촉이 날아올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누구 행복하라고 지금 이 시장을 만들어 놓은 거냐? 누구 행복하라고 이 시장을 만드는 거야? 자,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면 전세입자 같은 경우는 선택지가 뭐예요? 첫 번째가 매매를 하고 싶잖아요. 왜냐면 이 친구들도 배우고 싶어요. 내가 집을 만약에 내 얘기를 듣고 판단을 해서 이제 대가리가 탁 이제 깨인 거예요. 오, 야, 전세를 산다 그래서 안심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런 사기꾼 놈의 새끼들이 있어가지고 내가 이걸 걸러야 되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2억짜리 집을 갖다가 살려고 했어요. 이것도 나한테 컨설팅을 만약에 다 받았어요. 그래서 2억밖에 안 한대. 그 동네에서. 그래서 이거 2억짜리를 받으려고 했는데 대출이 안 나와. 대출이 안 나와. 왜? 나 1억밖에 없거든. 그래서 나 소득을 증빙할 수가 없으니까 1억을 못 해주겠대요. 대출을. 1억을 못 해주겠대. 나는 집을 사고 싶은데 대출을 못 해준다니까?
그러면 뭐예요? 이 집은 살고 싶은 집이고 사고 싶은 집이었는데 그냥 매수를 할 거냐 아니면 이 집에 거주를 할 거냐 선택을 해야 된다니까? 그러면 전세를 살면 어떻게 해야 돼? 전세를 살면 내가 1억이면 전세 살 수 있어 없어요? 대출이 80%까지 나온다는데. 그럼 1억 6천 대출 나오는데 나 1억 있잖아요. 그리고 1억 6천이 더 추가 여유자금이 생겨요. 그러면 전세 살 수 있잖아. 이래가지고 대출 받았잖아 1억. 아니 애초에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안 주잖아요. 애초에 선택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게 안 되잖아 이게. 그러면 이런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런 거지 같은 상황을 타파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이런 전세입자가 결국에는 자살하는 상황을 막으려면 뭘 해야 돼요? 집주인한테 책임권을 다 넘기라고. 집주인이 죄송합니다. 내 욕심으로 갭 투자를 여러 개 해놨는데 내가 가진 건 등기밖에 없지 당신한테 반환해 줄 돈이 없어요. 이런 핑계거리를 없애야 된다고. 자, 집주인한테 대출을 허가해 주면 되잖아. 전세입자가 몇 월 며칠까지 나간다고 했을 때 긴급 대출이라도 허가를 해줘서 6개월 안에 채무상환을 해라. 이러면 전세입자한테 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세입자가 손해보는 게 뭐 있어요? 내가 보증보험으로 들어놨던 것도 나라에서 보장을 못한다는데 이 집주인한테 대출을 해주면 돈은 받을 수 있잖아 결국에. 근데 집을 담보로 대출 실행을 안 해줘요. 이러니까 전세입자도 집을 못 받고 나는 경매로 날리는 거야. 아니 이 제도를 왜 만들어 놓은 거냐고 대체. 이 제도를 왜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면 피 보는 사람 누굽니까? 전세입자가 피를 보는 거잖아. 나는 등기 하나 없어도 돼요. 전세입자는 무슨 죄야. 아니 왜 이런 뉴스가 나오는데 이거 원인을 모르냐고. 아니 6개월만 대출해주라니까? 6개월 대출해주고 얘한테 급한 돈을 주게 만들어야지. 그럼 얘가 나가면 6개월 안에 이 정도 전세금을 다시 받든가. 그래서 은행한테 주고 그 대출에 대한 이자는 집주인이 부담을 하는 게 맞잖아요. 그럼 손해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기서? 집주인이 손해보는 거야. 그럼 집주인 손해보는 시장을 만들어 놓으면 투자를 꺼릴 거 아니에요. 투자를 꺼릴 거 아니에요. 근데 갭 투자는 막 해요. 전세입자는 나 몰라라 해. 이걸 누가 이렇게 만들었냐고 제도를. 나라에서 이렇게 만든 거잖아요. 왜 대출 안 해줘? 왜 대출 실행을 못하게 하냐고. 아니 전세입자 죽이라고 대출 실행 안 해주는 거야? 그럼 우리가 다 사기꾼이니? 그러면 거꾸로 생각해 보자고. 그럼 전세입자 들어갈 거를 갖다가 매매할 수 있게끔 도와주라니까? 왜 띄어먹게 아무도 눈먼 돈을 갖다가 아무도 돌려받지 못하게끔 만들었냐고. 얘네가 집을 사면은 집이라도 남을 거 아니에요 전세입자가. 자기 집이라도 있을 거 아니냐고. 아니 똑같은 1억을 가지고 2억짜리 집은 못 사고 2억짜리 전세는 살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이 나라가 뭘 이상한 짓거리를 하는 거야 이게. 그리고 왜 집주인 보고 나쁜 놈이래. 집주인은 장기를 팔아야 됩니까 그럼? 집도 못 팔게 하는데 장기를 팔아야 돼요 그럼? 집은 아니야 집 안 갖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집주인한테 대출만 허가해 주면 돼요. 일시적으로만. 그리고 6개월 뒤에 안 갚잖아? 얘 집을 경매해서 은행에서 갖고 가면 되지. 이거 뭐 어려워 이게. 아니 왜 전세입자고 갖고 가래 자꾸. 살기 싫은 집을 갖다가. 전세입자는 돈 달라고 그러는데 집으로 자꾸 준다고 그렇게 해서 분쟁 일으켜가지고 뭐 행복하냐고.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봐요. 깡통 전세 난립한다고 난리칠 게 아니라 이 제도적인 책임을 갖다가 책임권자를 한 명으로 딱 정해놔 버리면 허그에서 공적 자금을 투입할 일이 뭐 있습니까? 아니 왜 집주인이 못 갚는 돈을 허그에서 갚아주고 모아주는 거예요? 근데 허그에서 그것도 못 갚아주겠대 또.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허그에서 사람 죽이는 거예요?
허그가 무슨 뭐 저기 삼천교육대야? 전세입자만 불쌍한 건데.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했어야지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형적인 시장이 되다 보니까 결국에 이런 피눈물을 흘리는 거는 집주인이 아니라 전세입자밖에 없더라.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갭 투자는 무서워서 못하는 거네요. 또 그래요. 근데 합니다. 그리고 이런 깡통 전세가 안 나올 것 같죠? 계속 나와요. 왜? 돈보다 이게 돈 500, 돈 1000에 영혼을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차피 내 인생은 끝났으니까 막 이런 사람도 있어. 아유 그래요? 막 갔다 오지 뭘. 근데 그런 사람은 갔다 오는 거는 지 갔다 오는 거고, 지가 갔다 오는 거고, 갔다 오는 건 사람이 죽고 살고 하는 건 누구다? 전세입자라고. 아니, 애초에 매도하려고 했던 집주인은 자기가 원하는 2억 받았잖아요. 부동산 중개업자는 3천 받았잖아. 그리고 저기 노숙자 바지 명의 신분증하고 등본 준 사람은 500 받았고, 세입자는 2억 5천 내놓고 1,500 받았잖아요. 그리고 돈 돌려달라니까 아무도 책임 못 진대잖아요. 이런 이상한 경우를 누가 만들었느냐? 전 단언컨대 정부에서 만든 거예요. 정부에서. 다시 한번, 대출을 실행한 다음에 전세를 내주게 해주든가, 집을 가지고 싶으면 갭 투자 자체를 못하게 해버려요. 그냥 못하게 해버리는 게 낫잖아. 갭 투자를 못하게 하면 뭐 어떻게 합니까? 그럼 전세 시장 자체가 없어지겠죠? 참 웃기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 이 상황을, 그러니까 정부에서 원하는 대로 하려면 1번 갭 투자라는 거를 하질 못하게 해야 돼요. 갭 투자라는 건 우리나라밖에 없을 거야 아마. 땅값이 하도 단기간에 막 올라가고 집값이 막 한 몇 개월도 안 돼가지고 2, 3억씩 올라가는 시장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돈 쉽게 벌려고 하는 것만큼 이게 사람들이 꽂혀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럼 갭 투자를 해가지고 이런 깡통 전세 문제가 생길 거 아니냐고. 예를 들어 3억짜리 집을 샀는데 내 돈 하나도 안 들어간대. 왜? 전세가 3억에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전세가 3억에 맞춰져 있대. 그럼 나는 이 집에 대한 취득세만 내고 등기 이전비만 내면은 얘 3억이라는 돈을 전세입자가 내놨기 때문에, 그쵸? 나는 한 푼도 안 들이고 한 500만 원 정도만 있으면 이 집을 가져갈 수가 있어요. 내가 무주택일 때 1주택이 되려면.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면 좋은 건 얘밖에 없어. 그쵸? 주인밖에 없어요. 그럼 나는 이걸 팔아가지고 4억에 팔면 1억 남잖아요. 그러면 이걸 하기 때문에 모험을 걸면은 얘가 못 돌려받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얘가 껴있는 상황에서 집주인만 바뀌는 거를 나라에서 못 건드려요. 그러면 시장을 통제하는 거잖아요. 매매 거래를 금지한 거니까.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새로 이거를 매수하는, 그러니까 내가 갭을 금액을 하나도 안 넣고 매수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검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너 집을 감히 살라고 해? 너 갚을 돈 얼마나 있어? 너 자산이 얼마나 되니? 여기 내가 알기로는 전세가 실거래가 신고되어 있는 게 보니까 3억이야. 근데 너는 이 집을 그냥 공짜로 갖고 가려고 하는 거잖아, 명의를. 그러면 너 얼마 있냐고. 나중에 얘 만기 됐을 때 돌려줄 수 있니?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면 매매 거래 자체가 안 되겠네, 그렇죠? 그럼 매매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갭에 대한, 투자에 대한 매매를 다 금지시켜야 돼요. 1번, 지금 이런 상황 안 만들려면, 정부에서 원하는 대로 하려면 매매 거래, 그러니까 갭을 이용한 매매 거래를, 전세를 이용한 매매 거래를 다 없애야 돼. 그러면 이게 지금 다세대 빌라를 가지고 지금 찝어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아파트는 그런 게 없을까? 아파트 대출도 안 나오는데 지금 똑같은데 아파트 대출 더 심하게 안 나오잖아요. 검증을 해야 돼요. 1번. 그러면 검증을 하면은 갭이 안 돼요. 갭 투자가. 그죠? 갭 투가 안 돼. 금지. 그러면 2번은 어떻게 되느냐? 자, 갭 투 금지예요.
그러면 보유세 갖고 있는 거, 그러니까 종부세라는 거는 개편안이 나왔어요. 그래서 주택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택 가액에 대해서 총 공시가의 합에 대해서만 초과하는 부분을 적용을 하겠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조금 안심이 될 수도 있어. 자, 그러면 이제 다세대라는 거는 갭 투자가 금지되고 아파트라는 것도 갭 투자가 금지가 됩니다. 자, 그러면 뭐라 그랬습니까? 두 번째가. 그렇다고 해서 집이 필요 없는 사람들만 있는 거냐? 계속 세대가 늘어난다 그랬잖아요. 그럼 신규 이 거주자가 늘어나요. 거주자. 신규 거주자가 공급이 없다 그랬잖아요. 내가 지금 빈집밖에 없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신규 거주자가 있는데 얘네는 매매 아니면 전세라 그랬잖아요. 매매 아니면 임차라 그랬잖아. 근데 제가 죄송해요. 오늘 이게 펜마우스 처음 써보는 거라 이 신규 거주자는 계속 생성이 된단 말이에요. 2039년까지. 근데 공급이 없어요. 못 따라가요. 그러면 얘네가 신규 공급되는 집을 찾았어요. 새로 지어진 집을 찾았다고. 빈집이고 이제 건물을 막 새로 지어가지고 와 아무도 없어. 빈집이야. 근데 들어가려고 했는데 매매 대출 안 해줘. 전세 대출밖에 안 해줘요. 그러면 전세라는 건 뭐예요? 남의 집에 얻어 살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남이라는 게 없다고. 왜? 갭 투자 금지했잖아. 갭 투자를 금지했으니까 남의 집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남의 명의로 된 신규 주택이 없어요. 그러면 전세 이 신규 거주자 이 세대 신규 세대에 대해서 선택지는 뭐다? 영구 임대. 그러니까 나라에서 운영하는 공공 임대는 집주인이 있잖아요. LH라고. SH가 있을 거고. 그게 아니면 매매를 하지 못하면 전체가 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임대 쪽으로 다 가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매매가 안 되는 집 같은 경우는 집주인을 찾긴 찾아야 되는데 신규 공급되는 집을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구한테 팝니까? 대출을 얻을 수 있는 사람한테만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대출을 얻고 얘네가 뭘 해야 돼? 거주를 해야 돼요. 무조건. 무조건. 왜냐면 이 집을 빠져나가는 순간에 나는 갭 투자자가 되는 거야. 이해가 가십니까? 내가 필요 없어. 그럼 팔아야 돼. 팔아야 되는데 누구한테 팔아야 돼? 무조건 살아야 되는 사람한테 팔아야 돼.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그러면 이걸 매매 금지법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거 누가 하는 거냐면 이게 공산당이 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베네수엘라가 이따구로 해가지고 한 5년, 9년 만에 이 주택 가격이 1000%가 올랐잖아요. 그러면 이 와중에 제일 고통받는 게 누구라고? 임차인이라고. 집은 더 없잖아. 빌려주는 집도 없어 이제 앞으로. 니는 대출을 얻어가지고 무조건 사야 돼. 빌려주지도 않아. 아니면은 뭐 저기 시골에 가가지고 규제지역 아닌데 영구임대 아파트 지어줄 테니 거기 가 살아야 된대. 근데 정부에서 그런 주택 공급 방안이 있느냐? 없다니까요. 답답해 죽겠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답이 뭐냐? 갭 투자는 금지할 수가 없어요. 갭 투자를 금지하는 순간에 다주택자들한테 전부 다 나가 살라는 거고, 그러니까 다 팔으라는 거야, 그냥. 근데 대출을 얻어서라도 그걸 사줘야 되는데 대출을 아예 금지시켰다니까? 그래서 오늘 뭐 썸네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얘기해놓고 또 한편으로는 뭐라고 하느냐? 갭 투자를 또 종용하는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뉴스를 보면서 헛웃음이 나온 게 갭 투자를 정부에서는 허용하는 겁니다. 근데 본격적으로 허용을 하는데 뭘 우려하는 거냐? 컨설턴트가 중간에 끼어가지고 장난질을 하는 깡통 전세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한번 들어가서 이런 공시 가격보다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으로 매매를 집행을 하거나 전세를 가격을 왜곡해가지고 놓는 작자들을 다 집어넣겠다, 이런 뉴스가 나온 거고요. 같은 날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부모님이 6억 이하의 집을 한 100채를 갖고 계세요. 그거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은 다 이제 자녀들한테 상속이 될 텐데, 지금은 이제 이중과세가 항상
논란이 따라붙잖아요. 상속세 내야 되고 상속 받으면 보유세를 내야 돼요. 그렇죠? 그게 종부세법에 만약에 적용이 된다라고 하면 아니 부모님이 갖고 싶어서 가졌던 집을 갖다가 나한테 상속했다는 이유로 나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세금 폭탄을 맞으니까 억울하잖아요. 자, 6억 이하 집 제한이 없이 상속받아도 내 보유하고 있는 1주택이 있다면 1주택자에 대한 혜택을 제공을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이 6억이라는 건 뭘까요? 이것도 똑같이 공시가격이겠죠. 뭐. 공시가격 6억 미만 이하 그러니까 6억까지입니다.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딱 보시면서 감이 오셨을 거예요. 아, 갭 투자 하란 얘기지. 몇 채든 그러니까 사람이 한 가구에 필요한 집은 내가 실거주하고 있는 집 한 채라 그랬잖아요. 내가 몸이 막 분신처럼 막 100개가 있어가지고 한 사람이 사는데 100개의 집이 필요하고 따로 독립된 생활을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갖다가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아까 전에 이런 얘기 해가지고 갭 투자 때려잡겠다 이래서 불안한 사람이 더 많을까? 아휴, 그러니까 돈 된다고 하면 제가 말씀드렸죠. 영혼까지 팔아야 되는 그런 스탠스를 취하는 게 우리네 같은 서민 이하 중산층 사람들인데 이런 얘기가 종부세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나니까 이걸 보고 와 시장을 좀 이제는 좀 진정을 시키겠구나 했다가 아이구야 하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보시면 1주택자가 주택 두 채를 부자네요.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줄 주택을 두 개를 남겨놓고 돌아가신 거예요. 받았을 때 종부세 얼마나 내야 되나 했더니 지금은 4,358만 원 내야 되는 건데 만약에 종부세법 개편이 된다라는 가정하에 58만 원만 내도 된답니다. 그러면 집을 이제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 자녀 명의로 하려니까 뭐 증여세 걱정되고 뭐 하고 나중에 뭐 종부세 뭐 지금 같이 살고 있을 걱정되고 하잖아요. 어떤 꼼수 나올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이제 자녀한테 증여하는 시대는 갔습니다. 이 고령의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면 부모님 명의로 투자를 원하신다 이렇게 하는 사례들이 속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얘기가 한마디가 나온 것뿐만으로도 또 시장을 어떻게 교란할 수 있는 이런 무책임한 정책에 어떤 대한 논의가 아닌가 싶어요. 그럼 얼마짜리를 살까요? 공시가격 6억 이하짜리 사야지 뭐. 그 부모님 앞으로 돈이 있다고 하면 앞으로 재개발될 지역에 뭐 한 각 부마다 하나씩 해가지고 한 10개만 사놔도 얼마입니까? 캡 투자 금액은 뭐 2억 3억까지면은 한 두세 채 하면 5, 6억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공시가격 6억 미만짜리만 이하짜리만 종부세 합산 안 시켜준대잖아. 어차피 부모님 돌아가시면 나한테 올 건데. 그럼 이제 누구 명의로 투자하면 된다? 부모님 명의로 6억 이하짜리 물건 투자하셔가지고 부모님 돌아가시면 상속세 일부를 내시는데 빌라 같은 경우가 상속세가 뭐 얼마나 나올 것 같으세요? 다 공시가격 따져보면 2억대, 2억 5천대 투룸 빌라가 이거 왜 쓸데없이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또 잠잠하던 또 저가주택 시장 같은 거를 분란을 일으키고 또 난리를 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기회도 뭐 한편으로는 기회일 수도 있잖아요. 상속받을 주택 때문에 저한테 고민하시던 고객분들도 상당히 많으셨거든요. 어차피 이제 조만간에 돌아가실 건데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상당히 많습니다. 뭐 돌아가신다고 해서 슬퍼하시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런 부모님이 보유하고 계시는 재산상 관련해 가지고 막 세대 뛰어넘어 가지고 상속을 하시고 증여를 하시고 이런 분들 많거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일거에 그냥 해소를 시켜줬네요. 상속세만 준비하시고요. 종부세는 합산이 안 됩니다. 다만 저가주택일 경우에만 이 규제지역에서 저가주택이라는 거는 6억 이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시장 상황은 어떻게 흘러갈 거냐? 이 갭투자 깡통전세만 조심하시면 되고요. 전세 입자들 같은 경우는 깡통전세 진짜로 두 번, 세 번 더 보세요.
뭐 투자할 엄두도 못 내니까 나는 결국에 전세를 살 거야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뉴스 꽂혀가지고 잘 보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는지. 제가 알려드렸죠. 공시가격 곱하기 1.5만 허그에서 이제 보증보험 들어주고 실제 지불을 해줍니다. 내가 돈이 없다고 해서 이런 감정평가사 같은 거 남의 말만 듣고 덥석덥석 이렇게 계약하시면 안 돼요. 전세. 그리고 그 동네 시세보다 유난히 전세금이 비싸다. 뭐 자기 네이버 부동산 볼 수 있는 눈은 있잖아요. 네이버 부동산도 못 봅니까? 전세 구하는데? 전세 구하는 사람들 거의 1000% 네이버 부동산 보고 가시는 거 아니에요? 막상 가보면은 집이 좋아. 집이 좋으니까 이 정도 금액 지불하는 거지. 맞습니다. 그러면 보증보험이 가입이 가능한지 집주인한테만 오롯이 그 책임 전가하고 맡기지 마시고 본인들도 좀 알아보고 까다롭게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희소식이 6억 이하, 규제지역 6억 이하 주택을 부모님께 상속을 받았다라고 할 때 종부세는 1주택자 그 종부세 이상으로 늘어나지 않습니다. 1주택자일 때, 그렇죠? 그러니까 내 종부세만 내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투자 방법은 뭐 자식들한테 증여하는 세대는 끝났다. 어르신한테 저거죠. 직계 비속이죠. 비속한테 증여를 하시는 쪽으로 옮겨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참 잠잠할 만하면 개발 얘기 나오고요. 용산 마스터 플랜 개발한다 그래가지고 뭐 조합원 되실 분들이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번 명절에도 선물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저. 뭐 저야 좋죠. 그분들 부자 되시고 잘 되시게 하는 게 제대로 된 뭐 자산 운영하고 컨설턴트의 의무라고 보기 때문에 공부 열심히 하고 있고 잘 되실 겁니다. 저 믿고 투자하신 분들 손해 보신 분들 없습니다. 뭐 제가 일처리가 좀 늦어가지고 뭐 자산을 현금화 시켜드린 게 생각한 것보다 미비하다고 생각하실 줄은 몰라도 불려놓은 자산에 대해서 손해를 보신 적은 없으실 거예요. 그런 지역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런 지역만 공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이런 돈 버는 거에 관심이 없다라고 하면서 전세 입자, 월세 입자가 된다라고 하면 앞으로의 상황에 좀 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매주마다 뭐 이런 내용들 갖다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까먹을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좀 전향적인 생각으로 돈을 벌고 싶어요. 부동산에 관해서 좀 배우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밑에 대표번호 혹은 문자로 상담 문의 주시면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최대한 모든 노하우를 다 쏟아내드리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이 또 갑자기 멈췄네요. 뭐 심각해서 그런가? 하여간에 오늘도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 계시는데 다 휴가철인데 또 이 시간에 시청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휴가를 좀 나중에 가니까 그 휴가철에 최대한 피해서 가긴 하겠지만 혹시나 라이브를 못하게 되는 경우는 공지를 먼저 띄우고 잠시 자리를 비우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정오에 부동산 쇼, 심플리의 부동산 쇼는 혼자 운영을 합니다. 뭐 못을 박아놓지 않으면 이제 여러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내일은 재미없겠지만 돈벌이보단 재미거든요. 그러니까 시청 부탁드리고 폭염이고 저기 진짜 지치고 막 몸이 축이 나는 것 같은데 보양식 좀 많이 챙겨 드시고요. 내일 또 폭우가 올 수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비 맞고 감기에 걸리시거나 혹은 폭염 때문에 더위 열사병 같은 거 걸리셔가지고 고생하시는 일 없이 건강관리 각자 잘 하시길 바라면서 다음 주 돈벌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